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미래는 뉴 노멀. AI가 사실 모든 거를 바꾸는 추동력이 되는 건데 그중에 저는 가장 큰 뉴 노멀이 수명의 연장인 것 같아요. 2017년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하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2030년에 세계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1위가 한국이었고요.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게 산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병원에 많이 가고 건강보험이 잘 돼 있고 음식도 굉장히 밸런스 돼 있는 거 먹죠. 운동도 많이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에 TV 틀어보면 50%가 다 건강 얘기, 건강 보조식품 파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라이프 사이클 30년에 대해서 아무도 준비를 안 한다. 미래 사회에 정말 생명이 연장될 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전산학에서는 exploration, exploit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황금률은 37%, 전체 37% 정도를 탐색하고 나머지를 쓰는 거다. 가장 효율적인 거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두 가지의 어떤 변화가 생긴 게 일단 전체 생애가 길어진 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성춘향, 이몽룡, 로미오, 줄리엣 다 10대였는데 그때는 생애가 짧았으니까 그때가 가장 준비해야 될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내 인생이 120이라면 37%면 거의 50까지 오는데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깊이와 무게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준비했는데 그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준비는 괜히 한 거죠.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새롭게 현행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엇인가를 온전히 준비하는 것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안 살아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어떤 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조상들이 살아오신 게 소중한데 우리는 좀 다를 것 같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 일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따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선배들한테 여쭤보잖아요. 선배님 은퇴하면 뭐 해야 돼요? 뭐 등산 다니지.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은퇴를 해야 되나? 은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있고 경제활동만 은퇴일까? 사회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존의 생각들을 한 번 더 의심해보고 다시 고민해볼 필요를 우리 모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모든 관점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20세기는 굉장히 독특한 세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들을 분업으로 잘게 쪼개갖고 조립을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인류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세기 후반에 뭐 쓰레기 문제, 공해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생겼지만 대신 우리 인류는 굉장히 풍요로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쪼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전공을 딱 하나 좁게 하고 그 전공을 잘 알게 되면 30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모든 시스템이 됐다는 거죠. 2023년 통계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4%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시잖아요. 너 취업을 안 해서 못하냐? 그럼 또 젊은 친구들은 뭐 대기업에 가려고 맨날 재수, 삼수하는데 이제는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이 아니라 경력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이게 책에서도 이제 그런 걸 쓰셨던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이제 이 부분으로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뭐 중고 신입이라는 둥 일본이 후지츠가 올해부터 대졸 신입 공채를 안 한대요. 그리고 직업이 있고 업이 있고 나의 직장이 있는데 그 세 개가 같이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고 어디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직업이 업이고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직장은 여기고요. 직업은 이 일을 하는 거고요. 제 업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다 분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강령들을 한번 재고해 봐야겠죠. 그렇죠. 잠시 같이 있을 건데 그러면 조직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여기서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쌓을 것인지 또 온전히 그게 나한테 와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그럼 나의 기여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오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일본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차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저 소니 다니는데
미국 사람한테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나 엔지니어인데 소속감으로 모든 맞습니다. 걸 한다. 네. 20세기에는 종신고용제 비슷하게 되고 안 움직이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 뭐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다 옮기려고 네. 하고 그리고 제가 한 15년 전에 제레미 리프킨을 밀라노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주 3일 근무 정도만 할 거고 3일은 본업을 하면 이틀은 부업을 하고 이틀은 자기가 원하는 뭐 교회를 다니든가 사회봉사하든가 라이프가 굉장히 다양해질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세기에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월급 받고 회사 다녀야 되는데. 너무 레디컬하기 때문에 네. 에이 저거는 그냥 네. 하시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나왔던 게 뭐였어요? 주 2일째 아, 주 2일째. 앞으로 10년 이내 뭐 그런 얘기 막 난무해요 지금. 왜냐하면 매일같이 하던 일들을 다 자동화 시킬 것 같은데 지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에 묶어두는 게 맞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셜 DNA만 20세기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은 애들한테 대기업에 가야지. 네. 10년 전, 15년 전쯤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취업만 보고 한다면 동문배우 안성기 씨 같은 부모님은 얼마나 참 가슴을 졸였을까. 쟤는 평생 직장도 안 가고 어떤 때 좋은 영화 시나리오 있으면 하다가 또 2, 3년 놀다가 호명사회에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거기에서도 강조하는 게 이제 개인이 스스로 뭔가를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고 개인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데 아까 제가 일본 사회를 얘기한 것처럼 나는 소니 다닙니다. 나는 삼성 다닙니다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21세기에. 얼마 전에 송은이 대표를 만났어요. 아, 예. 워낙 미디어 환경이 바뀌니까 조금씩 본인을 불러주는 그런 콜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게 뭐였냐면 나를 안 불러주기 시작하네? 그럼 내가 만들지 뭐. 그래서 뚜벅뚜벅 가가지고 용산 가서 카드로 마이크하고 장비를 좀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김숙 씨랑 같이 뭐 우리끼리 팟캐스트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 들어보면 그냥 정신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엿한 방송국이 되었어요.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거든요. 사옥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게 불과 10년 걸린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딘가에 의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정보기술의 발전, 그렇죠.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함께 할 수 있을 만큼의 분산된 사회가 이런 결과를 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자기 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큰 조직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각성을 우리 모두 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큰 조직들은 이게 규모의 경제로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기 위한 관리도 또 이제 이렇게 그렇죠. 대규모 같은 사무직도 커지게 되고 관료제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일 자체만 규정만 적용을 하게 되니까 규제가 많아지게 되고 대기업의 효율성이 저는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그런 항목은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시스템이죠. 개인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댐을 짓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개인은 못하니까 효율화시킨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부작용이 어떤 거냐면 관료화라고 하는 관료는 좋은 건데 관료화는 안 좋은 걸로 인식되잖아요. 그 북구 쪽에서 나온 책들이 좀 있어요. 가짜 노동, 진짜 노동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조직의 크기가 40%쯤 늘 때 관료화되는 그런 관리 조직의 크기가 9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이렇게 관리해야 돼 그러면서 불필요한 형태의 관료화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사람이 해야 돼? 아, 그렇죠. 이러니까 무섭게 그 안에 있었던 누수가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재밌는 얘기는 인도의 릭쇼라고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로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력거. 3륜차 이런 것들. 근데 그분들의 소득이 높대요. 왜냐고 했더니 차가 못 간다면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바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관광객이 오시면 처음에는 20루피 그러다가 아유 차도 막혔고 그다음에 위험했는데 좀 더 줘요. 실랑이를 막 몇 시간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지쳐가지고 돈 준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버가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미리 나오니까 이거를 바가지를 못 씌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좋은 점은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안 좋은 점은 그분들의 수입이 줄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사방에 벌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창업자에다가 지금 CEO라고 헤이스팅스가 쓴 책이 No Rules Rules, 네. 규칙 없음. 거기서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깨지고 나서 3분의 1을 자를 수밖에 없었고 정말 눈물을 먹고 잘랐는데 놀랍게도 3분의 1을 해고시키고 났더니 생산성이나 효율이 2배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발목 잡는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거거든요. 무서운 얘기죠. 이 조직이 커지게 되면 이 프로세스 때문에 소셜 코스트,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대규모 사회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한 거였는데 대안이 나오니까 이제 빠른 분들은 모색해 보시고 그 효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취업이 아니라 기기 이코노미, 기기 경제로 해서 옛날에 김수현 선생이 쓴 주말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버지도 의사고 집안이 다 이렇게 탄탄한데 애가 대학을 안 가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자기의 꿈은 여행 작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프리타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갖고 어느 시간 일해갖고 나머지는 또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글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삶도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기기 이코노미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 그런 건 예견을 하시는 거죠. 이미 팬데믹 때 그 수요와 공급이 폭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컸던 건 뭐였냐면 재택근무네, 출퇴근 시간이 줄었네. 그러면 그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줄었는데 집에 있으니까 몸도 뿌듯하고 좀 걸어볼까? 거는 김에 배달 좀 해볼까? 예전 같았으면 배달 일은 아직은 정규직을 못 가지신 분들이 하는 거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때 팬데믹 때는 아니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건 배달하면 뭐 얼마야? 그래서 심지어 막 고급차를 몰고 와서 배달하기도 한다고. 그만큼 소득의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올 만큼 내가 다른 직업에 대한 시도라든지 생산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독려하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을 매칭시킬 수 있을 만큼 양쪽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일을 맡길 준비, 여기는 일을 할 준비.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매치메이킹 해주시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제일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얼마 전에 지브리 사진을 만드는 게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오픈 AI가 너무 많이 콜이 들어오니까 그걸 제안했어요. 그렇죠. 유료 사용자는 좀 많이 만드시고요. 아닌 분들은 3장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당근에 뭐가 나오냐면 그거 만들어주는 알바가 나왔어요. 그 유료 구독자고 유료 구독자니까. 그다음에 프롬프트 제가 예쁘게 넣어가지고 뭐 비슷한데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이런 분이 나온 거예요. 보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는 끝도 없이 발전하는구나. 글쎄,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뭐가 굉장히 키포인트냐 하면 소위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옛날에는 정보에 대한 거래 비용이 맞습니다. 엄청 컸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게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됐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95년도에 웹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긴장했던 곳이 종합상사였어요. 전화번호 하나, 거래처 누군지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에 오퍼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컨택 포인트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줄어버리면 예전에 가서 출장 가고 텔렉스 하던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 AI 때문에 종합상사가 한 번 더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당근도 얘기했지만 당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중고 물품이 있으면 이걸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려면 소셜 코스트가 엄청 드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돈 안 들이고 거기다 올려놓게 되면 원하는 사람 다 하고 하니까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 같은 거에서 드는 비용이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니까 심지어 엄청난 트랜잭션이 생기는 거예요. 애양심이 생겨요. 당근이 좋은 동네. 맞아요. 좋아요. 커뮤니티 서비스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거래의 비용이 줄고 가시성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책의 호명사회 거기도 그렇고 이제 쭉 말씀이 나온 거가 상대적인 경쟁 의식. 그러다 보니까 행복감은 계속 떨어지게 그렇죠. 되고 자살률도 계속 올라오고 네. 그러는데 뉴 노멀이 생기게 되면 삶에 대한 가치를 다시 좀 돌아보게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인류가 좀 제자리 찾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어디 썼냐면 핵개인의 시대의 마지막에 썼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의 길에 빼곡하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방사형으로 각자 목적지를 꿈꿀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방향으로 전력 질주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썼어요. 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게 선착순이란 말이었어요. 좀 엄한 서현님은 야 너네 혼내줄 거야. 돌고 와 국기봉. 5명 선착순. 그러면 동료가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발이 느리거든요. 항상 늦게 와서 또 돌고 그걸 반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전락감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달리기였고 어떤 친구는 수학이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영어였겠죠. 근데 달리기 잘하는 친구는 달리기만 하면 되고 영어 잘하는 친구는 영어로만 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전락감을 매일같이 줬을까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불행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통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반 모빌리티가 나오면 3차원이 돼버리면 그런 게 이제 다 없어지는 그렇죠. 건데 이제 요 안에서만 하니까 이게 문제였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는 HBM도 사실은 이 반도체가 이 평면으로 할 때는 한계에 왔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걸 입체로 하니까 그걸 이제 해결했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나 다 왜 꼭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되지? 우리나라 국가가 정말 수능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모든 걸 점수화하다 보니까 평면 속에 다 가둬놓게 되니까 모든 전국의 대학과 학과가 쭉 서열이 생기게 되고 내가 이 점수 받았으면 그 밑을 가게 되면 내가 억울하게 점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되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하니까 서열은 고착화가 되고 하는 이런 나쁜 모델을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공정화되는 의미로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전락감이 상수화되어 있는 사회를 만들면 그 사회의 행복도는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경쟁력이라는 것도 창발적인 형태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에는 제한이 될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만큼의 수명을 좀 다하는 게 우리는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각자의 개인을 말하기가 어려웠고 워낙 큰 조직에서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좀 숨겼다면 이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게 호명사회의 얘기고 이미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언제 먼저 발을 뺄 것인가에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만 하더라도 스카이 대학을 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받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대기업에서도 어느 대학 출신인지 서로 모르고 안 봐요. 예. 그다음에 서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부모들한테 왜 그 스카이 대학을 보내십니까? 말하면 결국은 거기는 그래도 동문들이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의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그렇게 자꾸만 끌고 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미스리딩하는 거 잘못 인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행복도 좀 달라진다. 제가 AI 교과서 요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한테 특강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럼 안 가르치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스승의 날 때 이런 칼럼을 썼어요. 스승의 귀환. 이제 스승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지덕체에서 지식도 가르치지만 전인을 하기 위해서 덕도 가르치고 체도 가르치고 사람을 만드는 거였는데 근대화가 되면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것만 가르치다가 이것도 사실은 공교육은 패배자가 된 게 그거를 돈 버는 기업을 하는 사교육이 훨씬 더 잘 가르치니까 이게 다 같다는 거죠. 일타 강사가. 일타 강사가. 근데 이것도 저는 오래 못 간다는 게 AI가 이제 커스터마이즈 시켜서 그렇죠.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정말 24시간 밤에도 자지 않고 신경질도 똑같은 거 모르도 신경질도 안 되면서 계속 해주는 AI가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높아져서 사교육 시장도 오래 못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나는 영어 기억은 안 나고 1학년 때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져 있었더니 선생님이 와갖고 어디 아프냐 그러더니 양호실에 데리고 와서 양호 선생님한테 얘 내 아들인데 잘 봐주세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는 전인 교육을 하고 공부는 코치나 퍼실리테이터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건데 아직도 선생님 생각은 내가 안 가르치면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은 똑같은 말을 반마다 다니면서 하셨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AI도 있고 비디오 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바뀌어질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행복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나만 가서 나가 즐거운 거니까. 그렇죠. 이거 좀 약간 철학적인데 네덜란드 철학자 하우징어가 20세기까지는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일하는 공작하는 인간에서 호모 루덴스로 놀이하는 인간으로 바뀌었다는데 사실 요즘 보게 되면 가만히 보면 놀이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명 콘서트에 돈 내고 손흥민한테 가서 돈 주고 자기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돼서 부모님들도 더 이상 20세기 스타일로 애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현재의 기준으로 미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원천은 본인의 경험인데 그거는 과거의 것이잖아요. 지나간 거고.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삶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어때요? 그런 순간부터 그게 땅에 발을 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나의 회한을 거기다가 막 투영하고 내가 그걸 못했으니까 네가 해. 아니면 누군가가 했는데 잘 됐더라.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충실한 게 필요한 것이지 타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도 타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강연장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알려줄까요? 그러면 아니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걱정. 우리 걱정. 우리 걱정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 잘 살 것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하는 분들이고 사회가 변천을 겪고 새로운 시도가 결과가 나온 거를 바라볼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아직은 없고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본인 생각 안 하고 자꾸 아이를 생각한다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맞습니다. 이제 태제대학에 학부모님들이 입학하시는 게 어떨까? 정관장 뭐 홍삼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달라졌는데 저는 이제 마술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이들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건데 네. 스스로. 가장 컸던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 선발이라는 시스템에 좀 있어요. 목적지가 다르면 경쟁 안 하는데. 조선조 말에 엄마들이 과거 시험만 합격하면 평생 양반으로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1년 동안 하고 나서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면 유럽의 최고의 대학들 더 많이 간다는 거죠. 멋지네요.